여보세요? 혜진이에요. 너 정말 무슨 염치로 전화하는 거야? 민호 좀 바꿔주세요. 아들과 통화하고 싶어요. 갑자기 연락한 이유가 뭐니? 이유라니요? 제 아들이니까 통화하고 싶은 거죠. 곧 제가 데려갈 거예요. 혜진아, 내가 민호를 버리고 간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어. 법적으로 제 아이예요. 어머님이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건 이해하지만 법은 제 편이에요. 어차피 승산 없는 싸움이니 일찍 포기하세요. 민호만 상처받을 뿐이에요. 혜진아, 잘 들어. 우리 손주는 내가 데려갈 수 없어. 민호의 인생까지 망치게 두지는 않을 거야.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75세 임미자님의 인생 황혼기에 평화로운 노후를 한순간에 빼앗긴 아들 며느리에 관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인생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저는 올해 75 임미자입니다. 40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했고 남편과 함께 모은 노후 자금으로 평화로운 노후를 꿈꿨습니다. 처음 혜진이를 며느리로 맞이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단정한 외모의 공손한 말투, 항상 웃는 얼굴로 대했습니다. 친정어른이 일찍 돌아가셔서 더욱 딱했던 혜진이를 위해 친딸처럼 대해주려 노력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결혼할 때 새 아파트도 지원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더 기뻤습니다. 손주 돌봄을 자처하면서 매일 아침 일찍 아들 집으로 가서 저녁까지 손주를 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혜진이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잘 받지 않았고 손주를 보러 가도 바쁘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달리 아들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남편과 저는 망설임 없이 적금을 깨서 3억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사업 확장 등의 이유로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저희는 노후 자금을 내주었습니다. 혹시 사업이 많이 어려운 거니? 라고 물었지만 혜진이는 어머니, 걱정 마세요. 곧 큰 계약이 성사될 거예요. 그때 다 갚을게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마트에서 아들의 친구 태훈이를 만났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중 무심코 한 말이 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어머님, 나중에 발리의 산새 빌라에 놀러 가시면 정말 좋으시겠어요? 혜진 씨가 SNS에 올린 사진을 보니 정말 럭셔리하더라고요.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발리의 빌라라니요.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며 우리 노후 자금을 가져간 그 돈으로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믿지 못했습니다. 성준이가 그럴 리가 없어.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하지만 의심이 생기니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성준아, 혹시 발리에 집을 사는 거니?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누가 그런 소리를. 아, 태훈이가요? 그건 그냥 혜진이 친구 집이에요. 저희가 어떻게 해외에 집을 살 수 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의심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더 직접적으로 확인해보자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예고 없이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고 혜진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발리 빌라 계약서, 현지 건축회사와의 이메일 프린트, 인테리어 도면까지. 아들과 혜진이는 서로 눈빛만 교환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사실은 이건 투자예요. 해외 부동산이 요즘 굉장히 좋거든요. 물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다 완성되면 좋은 소식으로 놀라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투자 목적이었어요. 수익이 나면 당연히 어머니, 아버지 돈부터 갚으려고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성준아, 우리가 준 돈은 너희가 길거리에 나앉지 않게 하려고 준 거였어. 회사가 어렵다고,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했잖니.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혜진이가. 혜진이가 바로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같이 결정한 거잖아요. 왜 나한테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사 위기도, 집 경매도, 아이 유학비도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의 노후 자금은 아들 부부의 사치스러운 꿈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과 저는 말없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40년 공직 생활 동안 모은 우리의 노후 자금과 재산은 사라졌습니다. 20억, 이제 남은 것은 국민연금과 작은 월세 수입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오랜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믿었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우는 것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한 달 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속았습니다. 혜진이가 모든 걸 계획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모르게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아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믿었던 아들, 그리고 며느리.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엄마, 처음에는 정말 회사가 어려웠어요. 그때 혜진이가 제안했어요. 당신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망설였지만 혜진이는 그냥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라고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아들은 고개를 떨구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회사 자금으로 썼어요. 하지만 혜진이가 점점 더 과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외제차, 발리 빌라까지. 당신 부모님도 우리가 잘 사는 걸 보면 좋아하실 거야라고 말했어요. 저는 아들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민호 엄마는 지금 어디 있니?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제 크게 싸웠어요. 혜진이는 짐을 싸서 나갔어요. 당신이 모든 걸 망쳤다며 소리를 지르더니 발리로 떠난다고 했어요. 민호도 데리고 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손주도 볼 수 없다니. 남편은 의자에 무겁게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돈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느냐?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그 돈은 대부분 써버렸어요. 빌라 계약금으로 들어갔고 나머지는 혜진이가 관리했어요. 제 통장에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회사도 사실 많이 기울었고요.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노후 자금은 사라졌고 이제 손주까지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아들은 무너져 내렸고 우리의 노후는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결심을 하고 은행에 갔습니다. 남은 예금 통장을 확인하니 겨우 5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여보, 우리 법적으로 해결해 볼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송을 한다고 해도 이미 돈은 써버렸다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소. 게다가 그건 우리 아들과 손주의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는 일이 될 거예요.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어도 아들과 손주를 법정에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헬스케 보였습니다. 어머니, 혜진이가 연락이 안 돼요. 발리에 갔다는데 계약한 빌라 건설사에 확인해보니 우리 이름으로 된 계약이 없대요. 혜진이가 사기를 친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며느리가 사치를 부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단 말입니까? 아들마저 속인 것이었습니다. 회사 자금도 많이 빼돌렸어요. 이제 회사는 파산 직전이에요. 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저희 집에서 묵었습니다. 한밤중에 아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아들은 손주 사진을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래도 내 아들인데. 저는 조용히 들어가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아들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도 많이 속상하고 화가 났단다.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다음 날 저희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사소송은 가능하지만 이미 해외로 나간 자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더구나 가족 간의 문제라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혜진이가 제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제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아들을 돕는 것뿐이요. 우리 때문에 아들이 더 무너지게 할 수는 없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속은 것도 속은 것이지만 이제 아들과 손주를 지켜야 했습니다. 아들은 혜진이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SNS에는 발리 해변에서 찍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고 심지어 현지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손주는 국제학교에 등록되어 있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발리로 가볼게요. 최소한 민호라도 데려와야 해요. 아들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손주를 데려오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아들이 발리로 떠난 지 3일 후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혜진이를 찾았어요. 하지만 민호는 없어요. 한국에 있는 혜진이 부모님 집에 맡겨두고 왔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하면서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결국 혜진이는 돈만 챙겨 혼자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아들마저 버리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저와 남편은 혜진이의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10년 넘게 왕래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혜진이는 분명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분은 혜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저희를 보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이고, 어서 들어오세요. 거실에 들어서자 우리 손주 민호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하고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통이 잊혀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혜진이의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도 딸아이가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10년 만에 와서 아들이라고 민호를 데려다 주고는 좀 맡아달라면서 떠났어요. 저희도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는데 어제 사위와 통화로 모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따님과 연락이 되십니까? 혜진이의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이후로 연락이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민호를 우리가 데려가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이의 부모님은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나이가 많아 아이를 돌보기 힘듭니다. 그렇게 손주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아직 발리에 있어 며느리를 설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처음부터 가족이란 돈을 뜯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나고 아들이 발리에서 돌아왔습니다. 예상대로 빈손이었습니다. 혜진이가 조용히 넘어가면 이혼해주겠대요. 남편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재산을 다 가로채 놓고. 하지만 아들은 지쳐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와 남편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의 노후는 이미 엉망이 되었지만 아들과 손주의 미래는 지켜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집을 우리 노후에 의지할 유일한 재산인데. 알아요. 하지만 아들의 빚을 갚아주지 않으면 아들은 평생 빚더미에서 살아야 해요. 손주 민호의 미래도 불안해질 거고요.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열심히 일해 마련한 집, 우리의 마지막 보금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소. 우리 나이에 새 출발은 힘들지만 아들과 손주를 위해서라면. 집을 내놓은 지 2달 만에 매매가 성사되었습니다. 다행히 집값이 오른 덕분에 꽤 좋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의 대출금을 모두 갚고 남은 돈으로는 작은 월세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40년 동안 살아온 집을 떠나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이제 새로운 책임이 있었습니다. 손주 민호를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예전처럼 좋은 조건은 아니었지만 성실히 일하며 조금씩 제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만 민호를 데리러 왔고 평일에는 저희가 돌봤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70대의 나이에 어린 손주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되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민호가 종종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는 지금 멀리 출장 가 있단다. 곧 연락이 올 거야.
어린 민호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가 버리고 도망쳤다는 사실을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혜진이는 이혼 후에도 한 번도 민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SNS에는 여전히 화려한 생활을 자랑하는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발리의 호화로운 생활, 심지어 새로운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삶은 엉망이 되었는데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혜진이가 민호의 양육권을 요구한대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뭐라고? 버리고 간 아이를 이제 와서 찾겠다고? 변호사가 연락했어요. 혜진이가 이제 민호를 데려가겠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겨우 안정을 찾아가는 민호를 또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런 나쁜 엄마에게 말입니다. 절대 안 돼. 그 아이는 민호를 사랑하지 않아. 그저 우리를 더 괴롭히려는 수단으로 쓰는 거야. 아들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싸울 거예요. 하지만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남은 것은 작은 월세 보증금과 매달 받는 연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친구 영숙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의 가장 오랜 친구로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미자야, 내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 영숙이가 들어서자마자 말했습니다. 내 조카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데 내 상황을 얘기했더니 도움을 주겠대.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준다고.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영숙이 조카가 일하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변호사는 저희의 상황을 자세히 듣고 난 후 희망적인 말을 해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를 버리고 간 어머니가 갑자기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특히 아이가 현재 안정적인 환경에서 잘 지내고 있다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의 학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수업 중인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민호도 저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민호의 평온한 일상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국제 번호였지만 받아보았습니다. 여보세요? 혜진이에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년 만에 듣는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과거에 공손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혜진이 너 무슨 염치로 나에게 전화하는 거니? 참 뻔뻔하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 좀 바꿔주세요. 아들과 통화하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내가 갑자기 연락한 이유가 뭐야? 그녀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이유라니요? 제 아들이니까 통화하고 싶은 거죠. 민호는 곧 제가 데려갈 거예요. 화가 치밀었지만 애써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혜진아, 내가 민호를 버리고 간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어. 이제 와서 무슨 양육권이야? 민호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법적으로 제 아이예요. 어머님이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건 이해하지만 법은 제 편이에요. 어차피 승산 없는 싸움이니 일찍 포기하세요. 민호만 상처받을 뿐이에요. 그 순간 참고 있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혜진아, 잘 들어. 우리 손주는 내가 데려갈 수 없어. 내가 우리 가족에게 한 짓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우리의 노후를 망쳤고 성준이의 인생도 엉망으로 만들었지. 하지만 민호의 인생까지 망치게 두지는 않을 거야. 협박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약속이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민호를 지킬 거야. 너의 모든 거짓말, 사기 행각들, 법정에 다 밝혀질 거야. 그러다 혜진이가 갑자기 격분하며 말했습니다. 두고 보면 알겠죠. 누가 민호를 데려가는지. 이제는 그녀의 말에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민호를 위한다면 그 아이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져줘.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행이야. 전화를 끊고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이렇게 강하게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호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전화 통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남편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얘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조심해야 해요.
아마 이게 끝이 아닐 거예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틀 후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 할머니 되시죠? 방금 민호 이모라는 분이 와서 아이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사전에 말씀해 주셔서 보내지 않았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이가 민호를 데려가려 했다니. 아들에게도 상황을 알렸습니다. 아들은 즉시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민호를 직접 돌볼게요. 혜진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한 주가 지났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희는 민호의 심리 상담도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민호가 엄마의 부재에 대해 많은 혼란을 겪고 있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 아빠와 함께하는 안정적인 환경 덕분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상담 결과는 향후 법정 싸움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회사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회사를 왜? 휴가가 끝나가는데 연장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민호를 혼자 둘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혜진이 소송 때문에 법원에도 자주 가야 하고.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 당분간은 퇴직금으로 버티고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게요. 민호를 지키는 게 우선이니까요. 저희는 아들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들의 재정 상황도 불안정한데 법정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니. 저와 남편은 그날 밤 또다시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제 반지랑 목걸이를 팔까 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어머님께 물려받은 건데.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민호가 더 중요해요.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보석함을 꺼냈습니다. 결혼 30주년에 남편이 선물한 다이아몬드 반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금 목걸이, 아들 돌잔치 때 받은 금반지. 모두 추억이 담긴 소중한 물건들이었습니다. 보석상에 가서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가격을 받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리고 허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하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연락했어요. 혜진이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대요. 제가 술을 많이 마시고 민호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거지, 증언이랑 조작된 사진들이요. 저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너는 술도 거의 안 마시는데. 혜진이의 친구들이 거짓 증언을 해줬나 봐요. 회식 후 취했던 사진을 마치 일상인 것처럼 편집했대요.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한 달 후 법정 심리가 열렸습니다. 2년 만에 본 혜진이는 화려한 차림으로 자신감 넘쳤고 우리는 소박한 차림으로 긴장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이 측은 그녀가 좋은 어머니였고 이제 진심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변호사도 증거들을 차분하게 제시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난 1년간 아버지와 조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은 아이의 복지를 위한 게 아닙니다. 판결은 아들에게 민호의 단독 양육권을 부여했고 혜진이에게는 제한적인 면접 교섭권만 인정했습니다. 혜진이의 행동이 민호의 복지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혜진이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저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절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민호는 결국 나에게로 올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날 이후 혜진이는 면접 교섭권도 행사하지 않고 다시 해외로 떠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비로소 평화를 찾았습니다. 지금 그 일이 있고 3년이 지났습니다. 저와 남편은 여전히 작은 월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아들은 새로운 직장을 찾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민호는 어느덧 중학생이 되어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한 가족의 신뢰가 어떻게 무너지고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노부부가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는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뢰와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가끔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큰 상처가 올 수 있음을 명심하고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실화와 교훈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로운 사연이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청취자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